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얘기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제 작년 가을쯤입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마다 거의 무조건 들리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술이 차오른 뒤에 가기 때문에 난장판을 부리고 가는데도 단골이라고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이모도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긴 한데 화장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발이 잘 받아서 그런가 태아나만큼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서만 놓고 보면 약간 희미할 수도 있는 인상이기는 한데 여자들을 모아놓고 보면 혼자 돋보이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왔다 하면 술이 한참 오르고 갔는데도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술판을 벌이는데 매번 저희만 오면 사장님이 긴장 바짝 타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무튼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단언컨대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만은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하나 안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지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여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하고 로션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했을 때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데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맨날 가서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에이, 고생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온 지 한참 된 것 아니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묻고 역시나 친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가 자꾸 여사장님이 아른아른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 돌아다니면서 술에 얼큰이 취하고 남아 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는데 여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줬다고 고마워하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술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리고 갈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고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르르 들어가서 놀다가 잘 놀았어요 하고 우르르 나갔는데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한 번을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날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그 뒤로부터는 대낮에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겹고 해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길래 봤더니 노래방 여사장님이었습니다. 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냐고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고는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이 여사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냐, 애인은 없냐 이런 사적인 것들을 묻는데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냐, 한 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이 동네 사시냐,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죠. 김밥 먹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땐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연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렸습니다.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혼기를 놓쳤다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이쁘신데 남자가 줄을 설 것 같다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 안 되는 날에는 기름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저랑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제정신인가 생각을 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여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질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을 건데 자꾸 여사장님하고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하던 거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면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빌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제정신을 차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날은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에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이 만취한 상태여서 2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술도 많이 들어갔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기운이 많이 오른 터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면서 도우미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여사장님은 당황해하면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막 미안해하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런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뻗어버리더라고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슬퍼져서 혼자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버려서 바닥에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 싶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이런 걸 달라고 했는데 여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발 아래는 제가 쏟아버린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 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하면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청소 용구를 가지고 방을 나가는 사장님을 따라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데 사장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 부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면서 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따라갔는데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잔 같이 해주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손님도 없고 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고 심심하던 차였으니 같이 놀자고 하는데 술 기운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부터 그냥 술친구로 생각하라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제 빈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한테 술 따라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마음이 힘들어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을 해서 듀엣으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약한 잔잔한 노래가 시작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나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는데 저는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이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천상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다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낮에 둘이서 나와서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랬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 녀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고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르는 척을 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은 술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게 빠져 있기는 했는데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지기도 했고 회사 일에 적응을 하느라 나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놈들 만난다고 동네에 간 적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가 노래방은 문을 닫아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연락을 해보기엔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날 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걸까? 집으로 가는 길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 대리운전 기사가 문을 닫고 떠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한 손엔 차키, 다른 한 손엔 작은 쇼핑백. 쇼핑백 안에는 시어머니가 준 도라지차가 담겨 있었어. 근데 도라지차가 내게는 독약처럼 느껴졌어. 이제 와서 말이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늘 끓어오르는 화산 같은 거였어. 겉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나를 잠식했어. 결혼 5년 차, 아이는 없었고 남편은 바쁜 척하며 늘 집에 늦게 들어왔지. 시어머니는 그걸 핑계로 내게 잔소리를 퍼부었어.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며느리 노릇을 어떻게 해? 처음엔 그냥 넘겼지. 어차피 그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그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 시어머니가 내 옷장을 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 이게 다 뭐니? 이런 옷만 입고 다니니 내가 애를 못 갖는 거야. 요즘 여자들이 겉만 꾸미느라 내실이 없어. 내실이. 그날의 모욕감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 차라리 내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었으면 덜했을지도 몰라. 결국 나는 쇼핑백을 들고 시어머니 댁에 갔어. 거기엔 뜻밖에도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 남편도 있었고 이상한 여자도 있었어. 그 여자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 안녕하세요, 선배님이시죠? 선배?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시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덧붙였지. 아이고, 이 친구가 요즘 우리 아들이랑 일을 많이 같이 하는데 아주 똑똑해. 근데 너랑 비교하면 얘가 훨씬 어쩌면 좋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어. 그녀의 긴 생머리와 화려한 블라우스, 그리고 다리를 꼬며 앉은 자세가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 아이고, 다들 좀 친해져야지. 요즘 너도 외롭잖아. 안 그래? 외롭다. 내가 외롭다고. 그 말은 날 벼랑 끝으로 밀어냈어. 가슴속에 숨어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졌어. 도라지 차가 방바닥에 쏟아지고 나는 차갑게 말했어.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겠네요. 어머니, 여기서 이런 일까지 챙기실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어. 너 지금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버릇 없어도 좋아요. 이제야 내가 무슨 자리에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집을 나왔어.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한 건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지.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건 그날 밤부터였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마주하게 된 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어. 남편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 여자와의 충격적인 관계가 드러나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의 이야기는 더 자극적이고 복잡하게 얽혀갈 거야. 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지옥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 댁에서 나온 그날 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 온몸이 바닥에 내던져진 도라지차처럼 축 늘어졌고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지. 차 안에 앉아 멍하니 핸들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친구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 야, 술 한잔하자. 미연은 내 상황을 대강 알고 있었어. 그녀는 내게 항상 말했지. 넌 참다 참다 꼭 폭발하는 스타일이라니까. 그 말이 맞았어. 그날 밤 우리는 동네 작은 호프집 구석자리에 앉았어. 맥주잔을 들고 나는 모든 걸 털어놨지. 시어머니가 내 옷장을 뒤졌던 일, 그 이상한 여자의 존재, 그리고 남편의 미심쩍은 태도. 미연은 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 야, 너 혹시 그 여자 뒷조사 한번 해볼 생각 없냐? 뒷조사? 그래. 요즘 사람들 SNS에 다들 뭘 그렇게 올리잖아. 조금만 파면 뭐라도 나올걸. 처음엔 미연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어. 내가 그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결국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지. 그 여자의 이름은 박혜진.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였어. 그녀의 SNS는 열려 있었고 나는 그녀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사진 속 그녀는 늘 화려했어. 브랜드 가방,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때때로 올려진 회사 회식 사진들. 그런데 어느 한 장의 사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내 남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거든. 그녀는 사진에 이렇게 썼어. 나를 설레게 한 오늘의 회식. 특별한 순간들. 특별한 순간들. 나는 그 글을 읽고 머리가 뜨거워졌어. 어쩌면 단순한 동료일 수도 있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여자를 증오하기 시작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남편이 출근한 뒤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 서랍 속엔 무심코 던져진 영수증들과 명함들, 그리고 낯선 호텔 키카드가 들어있었어. 심장이 뛰는 걸 간신히 진정시키면서 그 키카드를 손에 쥐었지.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어. 오빠, 회사에서 박혜진이라는 대리 알아?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 뭐? 아, 그 친구. 그냥 회사 동료야. 왜?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얘기하길래. 그의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확신했어. 뭔가 있어.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서 호텔로 갔어. 키카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했지. 호텔 프런트에서 나는 키카드를 건네며 무심한 척 물었어. 이 키카드로 방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깐 확인하더니 방 번호를 알려줬어. 1207호.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층으로 올라갔어. 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손이 떨렸어.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 카드를 꽂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방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광경을 보게 됐어. 박혜진과 내 남편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지. 테이블 위엔 이미 반쯤 비워진 와인병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흩어져 있었어. 내가 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고 나는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재밌네.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건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폭발했어. 남편은 변명을 늘어놨고 박혜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하지만 나는 둘에게 한마디도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 방을 나와 호텔 복도를 뛰쳐나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맥주를 들이켰어. 이번엔 혼자였지. 하지만 그 술잔을 비우면서 나는 결심했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그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도 그들의 모든 걸 망가뜨려야겠다고.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어. 감정적으로 폭발해봤자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대신 차갑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게 필요했어. 먼저 박혜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일했고 남편과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미연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 그녀는 내가 말리기도 전에 박혜진의 SNS에서 그녀가 가는 카페며 헬스장까지 전부 찾아냈어. 야, 이 여자는 딱 봐도 허세 덩어리야. 이런 애들은 결국 자기 발에 걸린다니까. 미연의 말에 나도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 내게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 혜진이가 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만나는 것 같아. 나는 귀를 의심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연은 핸드폰을 내밀며 보여줬어. 박혜진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낯선 남자가 혜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지. 보니까 이 남자도 혜진이랑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너희 남편 회사의 상사 아니야? 상사?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기억났어. 남편이 몇 번이나 우리 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 김 팀장.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 박혜진은 단순히 남편을 유혹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회사 내에서 뭔가 더 복잡한 관계를 얽히고 설키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나는 남편의 서재에서 그 팀장의 명함을 찾아냈어. 그리고 고민 끝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 여보세요, 김 팀장님이시죠? 저 강진우 씨 아내인데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결국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 그와 만난 건 시내의 작은 카페였어.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혹시 박혜진 씨와 친하시죠? 남편과도 그렇고. 그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 아, 아니에요. 뭐, 그냥 동료일 뿐인데.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느껴졌어. 나는 그를 떠보려고 이렇게 말했어.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혜진 씨가 김 팀장님과도 친밀하다고 들었거든요. 사진도 봤고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어. 그쪽 남편이랑 혜진 씨 관계 알고 계신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네. 근데 김 팀장님도 연관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는 한숨을 쉬며 모든 걸 털어놨어. 박혜진은 남편과 연애만 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회사 내에서 김 팀장에게도 접근했고, 팀장에게는 승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얻어내려 했던 거야. 그 모든 걸 듣고 나니 머리가 아찔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김 팀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회사에 알릴 생각 없으세요?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저는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그쪽도 조심하세요. 박혜진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었어.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권력 싸움과도 얽혀 있었던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더 구체화했어. 먼저 박혜진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 그녀와 남편 그리고 김 팀장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낼 자료들. 며칠 뒤 나는 박혜진이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걸 녹음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통화 중이었고 내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웃고 있었어. 진우 오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팀장님도 내 편이니까.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 그녀가 웃으면서 떠난 뒤 나는 곧바로 김 팀장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어. 이게 박혜진 씨의 실체입니다. 더 이상 두고만 보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야. 박혜진, 그리고 남편까지.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내가 무너뜨릴 차례야. 박혜진과 남편의 이중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겠다는 내 결심은 점점 단단해졌어. 김 팀장에게 녹음 파일을 보낸 지 며칠 뒤 그의 답장이 왔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 내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박혜진을 처리하려 했던 것 같아. 며칠 뒤 박혜진은 회사에서 조사를 받게 됐고 내부 비리가 드러났다는 소문이 퍼졌어.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몰아붙였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나는 차분히 대답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일이잖아. 책임져야 할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는 결국 박혜진과의 관계를 인정했어. 하지만 자신도 그녀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차갑게 웃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어차피 우리 끝난 거잖아. 그날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 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내가 박혜진과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결국 무릎을 꿇었어.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그의 사과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진우야, 잘 들어.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나를 이용한 거였지. 난 그런 사람과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결국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 박혜진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어. 김 팀장이 직접 조사를 요구하면서 그녀의 비리가 회사 전체에 알려졌거든. 내가 원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진 않았어. 그 후 나는 미연과 술 한잔하며 말했다. 미연아, 이게 끝난 것 같아? 그녀는 내게 웃으며 말했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지. 넌 지금부터 내 인생을 새로 살아가야 해. 그 말이 맞았어. 박혜진도 남편도 그들이 망가뜨린 내 삶도 이제는 과거로 흘러갔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린 거야. 나는 새벽녘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 거울 속에 나는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눈빛을 하고 있었어.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 더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 내 이름은 나경주. 이제부터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직장을 구하는 거였어. 사실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둔 게 내 평생의 후회 중 하나였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늦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어. 그중 한 명이 나를 반갑게 맞아줬어. 경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일 다시 시작하려고. 마침 우리 회사에 자리가 있는데 한번 면접 보러 와볼래? 면접 날 나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섰어. 모든 게 낯설고 긴장됐지만 그동안 쌓아온 내 능력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어. 다행히 결과는 좋았고 나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 회사에서의 삶은 처음엔 힘들었어. 내 나이에 다시 출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 하지만 동료들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 이제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게 됐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걸 이루고 난 뒤에도 남편과 박혜진의 잔상이 가끔씩 나를 괴롭혔어. 그들의 얼굴, 그들이 내게 가한 모욕과 배신. 가끔은 내가 과연 정말로 그들로부터 벗어난 건지 의문이 들었어. 어느 날 미연이 내게 전화를 걸었어. 경주야, 너 박혜진 근황 들었어? 아니, 그 여자 얘긴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더라.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스캔들이 났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어. 또 스캔들이라고? 응. 이번엔 무슨 사기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더라. 듣고 보니 씁쓸했어. 복수를 완벽히 끝냈다고 생각했지만 박혜진은 여전히 그녀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어. 그리고 나 역시 그런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었지.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어. 잔을 들어올리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 내가 잃은 시간과 아픔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기로 했어. 더는 그들의 과거에 갇히지 않겠다고. 내 삶은 이제 내 것이니까. 그 후로 나는 진짜로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 직장에서 일하며 쌓은 성취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시간들. 비록 가끔씩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다가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 그 웃음은 진짜였어. 꾸며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닌 진짜 내 웃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 결국 내가 이겼어. 그렇게 내 싸움은 끝났어. 앞으로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걸어갈 거야. 새로운 삶에 익숙해질 무렵 나는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꿈을 떠올렸거든. 글을 쓰고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어. 내가 겪었던 배신과 복수, 회복의 과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
나는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 처음엔 두서없고 엉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감정과 경험이 글 속에서 생생히 살아났어.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원고는 완성되어 갔어. 그리고 마침내 나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어. 긴 기다림 끝에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 이 이야기는 강렬하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출판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어.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 책이 출판된 뒤 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 사람들은 내 글에 담긴 솔직함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와 공유하기 시작했어. 그중엔 나처럼 배신과 상처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 당신의 이야기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 책을 읽고 저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 어느 날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왔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작가님, 저도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에게도 배신당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작가님처럼 제 삶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 그래요.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어.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또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어. 이번엔 복수가 아닌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어.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만큼은 완벽히 평화로웠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직접 써내려갈 거야. 더 이상 복수와 후회, 슬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질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아. 그 끝엔 진짜 나다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이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나는 나만의 해피엔딩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나이 많은 유부남을 만나 한동안 잘 사귀었지요. 스릴도 있고 서로의 궁합도 잘 맞는 거예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란 것도 아니고요.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타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귄 남자 중 나이 가장 많은 오빠가 6살 연상이었고 나머지는 동갑이나 연하였어요. 하지만 40대 중반 유부남을 좋아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안 외모에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래 남자들한테는 볼 수 없는 여유로움과 재력이 저에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거만한 외모의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까지, 솔직히 그분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직원들을 대하는 카리스마, 거기에 대해 출중한 외모에 끌렸고 부적절한 관계인 거 알고 그만두려고도 해봤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빠져 있어요. 콩깍지가 아니라 정말 어떤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십니다. 또래 남자와 데이트 코스 자체가 다르고요. 젠틀맨이란 단어가 어울릴 만큼 신사적인 분이세요. 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15살 연상의 같은 팀의 부장님이었는데 1년 동안이나 숨죽여 지켜보다 그리 되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부남인 그는 항상 자기 시간에 맞춰 강아지처럼 불러대며 쫓아나가고 번듯한 데이트 한 번 없이 접선 장소는 늘 모텔이었어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늘 전 해주기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전 좋았어요. 또 회식이 끝나면 술 취해서 매일 절 불러요. 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가서 만나고 오고 속궁합도 무척이나 잘 맞았죠. 이제껏 만나온 남자들과는 뭔가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이 관계 언젠가 끝날 관계였죠. 그분도 평생 처자식을 등지고 저와 만날 수 없는 입장이고 저도 언젠간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해야죠.
그만둬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6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부터 그 남자는 술에 취해서만 연락만 할 뿐 저한테 별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느낌이 왔어요. 행복하다가도 이 행복이 왠지 얼마 못 가 깨질 것만 같고 하루하루가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이후 사사건건 다툼이 생겨나고 오해와 불신, 그래서 서로 만나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화해 대신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또 하룻밤. 둘의 성격 차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둘이 너무 잘 맞아 밤이 지나고 나면 섭섭했던 마음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1년을 질질 끌며 만나왔는데 남자가 이제 와서 이 모든 게 지겹다네요. 싸우는 것도 몰래 만나는 것도. 그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끝냈고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끝낼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만 끝나면 제 번호도 수신 차단한다네요. 저야 마음이 너무 아팠죠. 많이 괴로웠습니다. 한 달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떨어져 지내기로 했었는데 얼마 못 가 저를 다시 부르대요. 그래서 나갔죠.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때문에 배운 게 많다고. 그동안 자기 와이프한테 불만 많았던 거, 자기가 나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죄책감에 조금 잘해줬더니 와이프도 자기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져서 잘해준다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대요. 와이프와 쭉 관계가 좋지 않아 나에게 한눈을 판 것인데 둘 사이가 최근 들어 많이 좋아져 이제 와서 소중한 와이프를 몰랐다고 앞으로는 잘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날 불러다 놓고 그 얘기를 왜 해? 남 속 뒤집어지게. 전 그래도 알았다고 듣기만 하는데도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군요. 앉혀놓고 계속 비수 꽂는 말만 하더라고요. 언제는 나밖에 없다며 이제 와서는 저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더 멀어졌었다며 예전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기억해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가 계속되다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둘 사이는 앞으로 포기 상태였는데 하지만 또 그 남자 손에 이끌려 아무 말 없이 따라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는 나와 헤어지자고 하고선 얼마나 지났다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더군요. 우린 분명 헤어졌는데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 달에 몇 번이고 술자리가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전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고요. 그렇게 지낸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네요. 그 남자가 필요할 때만 저를 불러내는 걸 뻔히 아는데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저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도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추억팔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올라온 사연들 못지않게 저한테는 좋았던 추억이라 이렇게 저희 이야기도 하나 적어보냅니다. 당시에 친구들하고 같이 동반 입대 신청을 해서 입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진짜 애매하게 잡혀서 본의 아니게 긴 시간을 학교도 다니지도 않고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동반 입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같이 보내는 동지들이 있었다는 게 위안이 되었네요. 같이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어디 싸돌아다니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보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혈기는 왕성하고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그걸 다 뿜어내기에는 총알이 부족하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나마 학교 다닐 때는 용돈하라고 집에서 돈도 받고 했는데 휴학까지 해버리니 돈 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때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젊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워버리기엔 하루가 안타깝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저희 입대 날짜였고 그래서 월급 받는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단기로 괜찮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게 과외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수학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학교도 꽤나 이름이 있던 곳이라 대충 전단지 만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해서 몰래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너무 멀리까지는 가기 싫어서 걸어서 10분 내에 있는 곳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과외를 시키기엔 또 애매하게 짧은 기간이라 그랬나 연락이 잘 안 왔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해줄 생각이 있었는데 금액을 적어놓지 않아서 그랬나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나 찾아봐야겠다 자포자기하고
그나마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일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볼 요량이었습니다. 당구장에서 친구들이랑 죽치고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날따라 담화가 엄청 잘 붙더군요.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찾는 전화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전화였는데 당구 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다음 날에 제가 직접 찾아뵙겠다 말하고 주소만 대충 받아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보고 갔는데 제가 전단지 붙여놓은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더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 조금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제 전단지는 어떻게 보고 연락을 준 건지 싶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 전화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문을 열고 나온 여자를 보니 갑자기 제 온몸에 열이 확 오르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연예인 누구를 닮은 동그란 계란형 얼굴을 가진 여자였는데 솔직히 과외를 알아볼 정도로 큰 자식이 있는 애 엄마라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는 동안의 미모였습니다. 심지어 주름 하나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고 투명한 피부이고 한참 점심이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만 봤을 때 대학생인 저랑 둘만 두고 본다면 누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문 앞에서 서투른 인사를 하고 상담을 해보겠다며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있는다고 너무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내 눈치를 안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보여줘도 상관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녀가 분명 내 또래의 여자는 당연히 아니고 아줌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집이 좁아서 저는 소파에 앉았는데 그녀는 저를 마주보고 앉아야 하니 소파 앞 테이블을 두고 바닥에 앉더라고요. 무릎으로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제 시야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정도로 높이 차이가 있는 자세였으니 이거 상담을 하면서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녀한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예체능계 지망이라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그녀가 위아래가 붙어있는 원피스를 입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살짝 상기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그 장면은 생생한데 그때 나는 무슨 정신의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동네 아는 아줌마네 놀러 갔다가 제가 전단지 돌려놓은 걸 봤던 것 같더라고요. 당장 과외시키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간도 짧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군입대 앞두고 돈 벌려는 것 같아서 연락을 준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원한 것보다 거리가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걸어 다닐 만한 거리에 매일같이 그녀를 만날 생각을 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예체능계 지망의 공부를 더럽게 안 한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몇 번 가르쳐 보니 애가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알려주는 대로 족족 그대로 흡수를 하고 질문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설명도 잘 못하고 버벅이는 걸 보니 이 친구가 제가 과외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라다는 걸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잘리겠거니 싶어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가르쳐주는 건 대충 하고 그냥 수다나 떨고 하면서 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아줌마가 잠깐 저 좀 보자고 하길래 이제 드디어 과외 자리 잘리겠거니 싶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한 거 돈만 받아내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저한테는 예상치도 못한 말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애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로 많이 우울해 있었는데 요즘 제가 과외를 시작하고 나서 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 웃고 많이 밝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분은 출근해서 집에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별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줌마는 아들이 저한테 말해줘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그냥 이미 알고 있던 연기를 시작했지요. 아마 아줌마도 제가 실력이 모자란 건 알고 있는데 애가 마음을 열고 밝아지기 시작하니 그 부분을 높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너무 돈만 꿀꺽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과외 선생은 못 돼도 좋은 멘토는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수업만 한 게 아니고 같이 밖에 나가서 볼도 차고
PC방 가서 머리도 식히고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하루는 저녁 식사 좀 하고 가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설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뒷정리는 좀 도와줬습니다. 아줌마가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높은 데 있는 그릇 같은 거 꺼내주기도 하고 뒤로 넘어간 거 정리해주기도 했지요. 그 빌라가 평수도 엄청 작은 빌라였어서 부엌이 많이 좁은 편이라서 본의 아니게 아줌마와 몸이 닿는 일이 빈번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닿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언젠가부터는 서로 즐기기 시작한 건지 일부러 대놓고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싱크대 앞에 식탁이 있고 그래서 싱크대 앞쪽에는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물 가지러 간다고 냉장고에 가는 척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뒤에 바싹 달라붙어서 지나가곤 했어요. 몇 번을 계속 그렇게 하니 조금씩 행동이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찬장 맨 위에 있는 뭘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말하고 그녀를 마주보고 서서 어깨를 감사한 듯 껴안는데 까치발을 들어 맨 위에 있는 걸 꺼내서 내렸습니다. 중심 잡기 위해 지탱하는 것처럼 꾸미긴 했지만 누가 봐도 제가 그녀를 껴안으려고 수작을 부린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줌마도 제가 일부러 저런다는 걸 알고는 그런 저를 받아주기 시작하더군요. 동안이라 화장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녀였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수업 때문에 방문을 하면 머리도 정돈되어 있고 입술도 빨갛게 칠해놓고는 화장을 하고 저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업이 끝나면 저녁까지 먹고 가는 게 저희 일상이 되었지요. 그녀가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져서 과외 끝나고 빌라 골목에서 기다렸던 적도 있는데 그녀가 딱히 밖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순전히 저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걸 딱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수련회 일정 때문에 수업이 따로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저도 입대 날짜가 하루하루 가까워지면서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던 거예요. 그날따라 집을 나섰는데 나온 지 5분도 안 돼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군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던지라 돌아가나 아줌마 집으로 가나 시간 걸리는 건 거의 비슷해서 그냥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빗줄기가 상상 이상으로 거세지기 시작했고 쫄딱 젖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줌마가 저를 깜짝 놀라면서 맞이하더라고요. 수업이 없었으니 그녀도 제가 올 거라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화장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한 모습도 예쁘지만 저에게 익숙한 건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었기에 오히려 오랜만에 그런 그녀를 마주하니 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도 되었지만 그녀는 비에 잔뜩 젖어버린 저를 보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비라도 말리라고 안 그러면 감기 걸린다고요. 급하게 갈아입을 옷이라고 꺼내줬는데 제가 입기에도 사이즈가 넉넉한 게 아마 죽었다는 남편이 입던 옷인 것 같았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 들릴 뿐 그 집안에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응시한 채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소나기가 그치고 집 안으로 햇살이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는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서 제 팔을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던 때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선생님은 되지 못하더라도 좋은 아버지는 될 수 있겠다. 좋은 남편은 돼줄 수 있겠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 아줌마는 정말 아름다웠고 제가 하고 싶다 말하는 걸 다 해줄 정도로 저한테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 입대 날짜를 미룰 수만 있으면 미루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제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입대를 3일 앞둔 그날까지 수업한다는 명목하에 그녀 집에 들락거리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꼭 다시 돌아오겠다. 아빠가 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녀의 표정이 감동을 한 건지 엄청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녀가 저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첫 신병 위로유가 나오고 군복을 입은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녀 집에 찾아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웬 모르는 사람이 튀어나오더군요. 전에 살던 분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저한테는 말도 없이 이사를 떠났던 겁니다. 마지막 날 보여줬던 당황스러운 표정은 저를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부담스럽다는 표정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저의 첫사랑의 추억은 끝이 납니다. 아직도 소나기가 오면 축축한 빗물 내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녀입니다. 아마 저도 오래된 기억이기에 그녀가 더 아름답게 제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그때의 향기, 그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제 인생에 두 번은 없을 좋은 추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싫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의 사연자분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30대 후반 간호사입니다. 동네에서 조금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끊임이 없었어요. 예쁘게 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편이었고 친구들은 도화살이 낀 거라며 얘기하더군요. 저도 저 자신이 신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사귀자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면 조만간 그 소리를 듣게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도 맞아요.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나이보다 어려 보이기는 해요. 대부분 30대 초반 정도로 봐요. 미모가 뛰어나지 않으니 몸매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간호사 직업 특성상 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는 데에도 운동은 꾸준히 다니고 식단 조절도 해요.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은 7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6년 정도 만나고 있어요. 연애긴 한데 가정이 있으시고 저도 뭐 50을 바라보는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잘해주세요. 달에 꼬박꼬박 상여금으로 챙겨주시기도 하고 힘든 근무는 제외해주시기도 해요. 나름 받는 좋은 점들이 있죠. 다른 간호사분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어요. 그래도 따로 말은 하지 않으세요. 제 앞에서 티도 안 내고요. 얼마 전 우리 병원에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인데 생긴 것도 귀엽고 키도 큰 편이고 다들 마음에 들어 하긴 했어요. 특히 김 간호사가 마음에 들어해서 거의 공공연하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는데 결국 제가 고백받았어요. 뺏어오려고 아등바등한 건 절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냥 좀 잘 가르쳐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혼자 산다고 반찬을 싸우고 선물을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지를 않나 귀여워서 몇 번 답장해 준 건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한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2년 정도 만났어요. 저보다 2살 어리고 평범한 회사원인데 잘 챙겨줬어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건 모르고 그냥 병원 복지가 좋은 줄 알았죠. 운동하다가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운동하는 거 가르쳐주고 교정해주다가 눈 맞았어요. 대단한 러브스토리가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리고 귀엽고 맨날 일터에서 보면서 저한테 대놓고 들이대는 연하남을 누가 싫어하겠나요? 그래서 그냥 갈아탔어요. 2년간 만난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고요. 저는 딩크족을 희망하고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별로 원하지 않는데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원했거든요. 자꾸 부모님을 뵙자고 하는 것도 싫었고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아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새 남자친구는 거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다시피 했어요. 병원에 알릴 마음은 없었는데 다들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A 간호사분이 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엉엉 울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관심 없으시다더니 꼭 그러셔야 하냐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제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은근히 제가 잘못했다는 분위기던데 대놓고 말들은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남자친구가 바뀌었다는 건 아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건 몰라요. 그냥 입단속만 잘 시키라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더군요.
교대 근무 특성상 서로 모든 시간을 알 수 없으니 그런 사이사이에 만나는 거죠. 어느 날 좀 오래 일한 여자 간호사들끼리만 회식 아닌 회식을 하게 됐어요. 이런 자리 불편하고 귀찮은데 또 참석 안 할 수는 없어서 갔더니 다들 짠 것처럼 야자 타임이라도 하자는 건지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다들 하는 말은 제가 제 남자친구 편의를 너무 봐준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잘못해도 다른 간호사분 잘못으로 떠넘기고 쉬쉬거리고 넘어간다는데 그럼 어차피 다 아는 판국에 제가 혼내기라도 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어서 일단 가만히 듣고 돌아왔어요. 그냥 좀 조심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맘처럼 안 되긴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혹시 자기한테 말할 거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혹시 간호사들끼리 험담하다가 들었나 싶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다들 뭐라고 생각해도 대놓고 눈치 주는 거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저한테 왜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말 안 하냐고 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냐니까 퇴사한 A 간호사가 연락이 왔대요. 술 잔뜩 먹고 연락 와서 제 험담을 그렇게 하면서 스폰 받는 여자인 거 아느냐고 그랬다더군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맞다 내가 간호사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 괜한 소리 말라고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화가 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덜 보고 했을 거 아니냐더군요. 황당해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괜찮다는 거냐니까. 그럼 뭐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느냐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같은 병원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다고 제 차나 집을 보면서 절대 간호사. 월급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었다네요. 교대 근무니 술집은 못 나갈 거고 집이 잘 사는 건가 봤더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의심하고 있었대요. 참 되바라졌다 싶기도 한데 차라리 현실적이고 솔직해서 괜찮은 건가 생각이 든 제가 잠깐 우스웠네요. 이게 웃긴 게 오히려 제가 편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남자친구한테 은근히 정이 들었나 봐요. 저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화내면서 얘기하는 건 자기 월급 올릴 수 없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잘 얘기해서 다른 부서로 치우거나 할 수 없냐는 거죠. 듣다 보니까 슬퍼지기까지 했어요. 생각이 복잡해져서 나가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좋은데 그렇다고 결혼이나 진지한 만남으로까진 생각 안 했다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어차피 누나도 내 얼굴이랑 몸이 좋은 거 아니었냐면서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귀여운 연하남을 만날 것이며 직업적 고충도 이해해주고 제 상황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살면서 제가 남자를 이용하면서만 살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정말 나쁜 거겠죠?